네. 오늘 저희 한신대 평화학습원에서 올해 기획한 콜로퀴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일본을 이해하자, 일본을 알자는 그런 취지로 키워드를 갖는 것이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3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한반도 연구자 특성이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서 동대 이용천 교수님께 이 발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토론으로 국민대 최석선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를 해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종합하는 그런 의미로 11월 21일 날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일본의 한반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전공자나 한반도 전공자를 보면은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한일 관계, 그다음에 동아시아, 이런 종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반도에 관심이 있고 생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쁘도 있고요. 오늘 교육장 보시는 데서는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무사약 특성들을 분석하시고 그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한반도 평화에서는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지선께서는 굳이 두 분에 대해서 양력을 소개하거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한일 분야 내지는 일본 분야에서는 두 분 다 서로 기동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아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웅천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콜로퀴움 세 번째 발표로 제가 연구 발표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그리고 이런 연구 발표를 계기로 우리 또 최희식 선생님과 아주 오랜만에 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최희식 선생님하고는 일본에 있을 때 같이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한 인연을 갖고 굉장히 밤늦게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소중한 인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일본의 한반도 연구자 특성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인데 굉장히 연구 주제를 굉장히 큰 연구 주제를 주셨는데 오늘 발표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완성된 내용을 좀 발표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지금 중간 정도의 과정에서 진행된 연구를 좀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받고 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덩치가 좀 큰 연구를 접수하겠다고 제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연구를 좀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좀 연구가 구축이 되고 또 어떤 프로세스로 연구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좀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내용식으로 진행 좀 드리고요. 연구 배경 및 연구 변수의 모형, 연구 방법, 절차,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연구 배경인데요.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콜로키움 문제 일본에 가는 연구나 일본 엘리트에 관한 연구인데 제가 그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들이 있는데 일본이 한국의 어떤 대외 정책을 하는 행위하고 일본에서 어떤 지식적인 이런 논의들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구 발표는 옳은 어떤 지식적인 연구 작업이 대외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로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보자라는 게 좀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 일본의 한반도 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특성, 이때 특성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에 대한 특성도 있고, 또 어떤 논문의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저널에 발표를 하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특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첫 번째에 있는 부분에 연구자들의 어떤 특성에서 기본적인 부분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해서 한반도 정책의 영향과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기량이나 연구 성과가 일본의 한반도 정책 형성의 과정으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면요,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특성은 일본에 대한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연구 변수로는 종속 변수로는 일본에 대한 한반도 정책, 그렇게 해서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외교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독립 변수로는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자와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연구자의 특성과 논문 수 연구 주제, 독립 변수는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형을 만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의 주식들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는 한반도의 일본에 대한 한반도 정책을 종속 변수로 놓고 독립 변수로는 연구자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연구자의 논문이라든지 출판물의 특성, 그 다음에 연구된 한문의 키워드의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연구자들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이런 연결성을 토대로 해서 한반도에 대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연구자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부분을 뭔가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의 어떤 영향이라는 부분은 그 연구자의 어떤 공저자의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연구 키워드의 어떤 그 관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출판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제가 그런 수치를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선행 연구를 좀 찾아봤더니 선행 연구가 두 가지 이 어프로치가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한반도 정책을 바라보는 연구로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추이를 다루는
김영춘 분의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연구에서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전후 냉전 시대, 미국의 동북아 정책 범주에 의해서 전개됐다. 그다음에 대탕 신냉전 시대, 그다음에 냉전 이후 시 이런 식으로 한반도의 정책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어떤 일본 자체 내의 어떤 주체적인 거라기보다도 어떤 냉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글로벌한 정치적인 측면 내에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학 연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이죠. 일본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좀 더 좁은 시각에 연구를 바라보고 있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문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한국학 연구는 식민지 이전 시대에는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좀 이용되고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개방 이후에는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문화적인 교류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0년도 이후에는 한국을 다룬 연구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으로 좀 분야가 좀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찾아보면 개방 전에는 되게 그 민속학이라든지 민화 뭐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의 무속이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가 많았는데 해방 후에는 한국의 사회라든지 한국의 어떤 민주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내용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큰 어떤 마크로한 시점에서 보는 거하고 미크로한 시점에서 보는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데이터 수집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샤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이유는 무료로도 데이터를 접속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연구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보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한국은 굉장히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일본은 의외로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샤이니는 국립정보학연구소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문 수집은 우리 90년부터 1990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논문 수집 기간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로는 물론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로 검색하는데 한국, 조선, 그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문무박, 박근혜, 윤석열, 한일 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키워드 논문들 중에 적어도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대 논문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전체 이론은 연구자, 출판물, 연구 분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데이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서지 정보를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엑셀을 통해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제가 AI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엑셀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게 데이터가 전체가 4,000건 이상의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저장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데이터는 제외를 하고 저장명만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먹어서 분석했는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제 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코딩 작업을 해서 데이터 분석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그 코딩을 본인이 직접 이제 분석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AI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작업에 필요한 코딩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AI가 작성된 코딩을 이용해서 엑셀 데이터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AI를 이용하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번에는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상관관계나 연결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캠피라는 최근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연결막 분석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분석 항목은 또 이렇게 했고요. 연구자의 시계열 변화, 연구 분야 시계열 변화, 출판물의 시계열 변화, 연구자와 연구 분야 연결망 분석, 키워드의 시계열 변화, 공저자 연결망 분석, 연구자 출판물의 연결망 분석, 연구자 키워드의 연결망 분석 이렇게 분석 항목으로 좀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은 저희들이 총 분석 데이터로는 논문으로는 3,613건이 집정이 되고요. 여기에 저자가 등장하는 게 4,456회. 그래서 복수 저자도 좀 더 카운트해서 복수로 등장한 경우에도 좀 더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4,456회 등장을 하고요. 근데 실제로 복수로 등장하는 저자를 제외하면 2,458명의 저자가 한국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된 논문을 연도별로 집계를 하면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도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금방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90년도하고 2000년도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2000년도에 전반부의 부분을 그다음 2000년도 후반부 2017년 그다음에 2019년 이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의 상당히 그 논문 수도 그냥 많이 한국에 관련된 많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구의 부분은 저희가 좀 시기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2024년까지니까 90부터 93년까지. 그 다음에 94년부터 98년까지. 그래서 연구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연구의 부분을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이렇게 나누는데 분류는 좀 요거보다 좀 많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논문들이 어느 정도 논문 수가 나오는 경우가 정치, 사회, 경제, 역사의 부분에서 이 네 가지만 한정해서 한국의 정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래프를 좀 찍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정치 논문, 정치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관련된 논문이 되게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기에 그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해서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이명박 정부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세계 정부의 시기에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에 대한 부분도 2000년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거의 비슷하게 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보면은 일본에서는 한국의 정치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인 반면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건 아니다라는 수가 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2000년 이후에 거의 유사한 논문의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가 좀 70% 많은 편인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가 49%로 역사 문제에 대한 논문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양국의 어떤 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문 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건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누굴까? 그래서 논문에서 등장하는 저자의 빈도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했더니 상위의 분들이 프로다, 고다니, 스즈무라, 니시오카, 사쿠라의 키무라, 그다음에 지동호, 키미야, 오사마, 카마다, 구보타 이런 분들인데, 그 저희들이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이거든요. 아는 분들인데, 여기 보면 어떤 보수 진보의 밸런스가 일단 맞지만 우익적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글을 쓰고 있고, 그분들이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진보적이거나 좀 객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부활리 스님하고 누가 있을까요? 김희아 스님, 한두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관련돼서 쓰시는 논문을 찾아 쓰시는 분들 상위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런 보수 진보의 밸런스라는 부분들이 균형이 잡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한국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많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서 10번 정도 추려보면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2,00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시 코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좀 바뀔 수 있겠지만은 논문이나 글을 자주 쓰시는 분들의 한정에서 보면 그런 이데올로기적 밸런스는 좀 갖춰져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리고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식의 분야에서 논문을 많이 쓰는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계문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국제 쪽에 많이 쓰시고, 지금 보내주신 거하고 조금 순서가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 국제에서 이게 좀 다양한 부분으로 전수를 하시지만 여기서 정치 쪽 관련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글을 많이 쓰시고 블로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잡지에 글을 많이 쓰셨는지 가장 많이 쓰신 게 사피어라는 잡지인데 일본에서 굉장히 우익적인 그런 잡지, 목표적 잡지에 글을 많이 쓰십니다. 사피어 보이스, 윌, 그 다음에 쇼군요 보고 결국은 지금 보도라는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잡지에 글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활이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치, 국제, 사회, 역사 이런 식으로 기린 분야의 글을 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부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시는 게 하나다. 예.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는 세계 색깔이 씌우고 주어모로 이런 쪽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사쿠라 요시코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치, 국제, 역사. 이분도 역시 이제 정치적으로 관심을 쓰시는 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본에서 한국 관련된 글을 많이 쓰시는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의 정치 쪽에 한정돼서 글을 많이 쓰시고 있는 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시기별로 해서 다시 정치하고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같은 그렇게 하는 문재인 정권 때 정치에 대해서 많은 글들이 많고 사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가 일본에서는 특히 정치 사회 이 두 가지 파트에서 한국에 집중적으로 관련된 글들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 연결망 분석인데요. 연구자하고 연구 보류에 대한 부분들을 AP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색깔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색깔들이 나눠져 있는 게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색깔들이 섞여 있으면 연구자하고 연구 분류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 간에 그 특정한 분야 간에 어떤 카테고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별로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기 모달리티라는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0하고 1 사이에서 점수가 나눠진데 1로 가면 완전하게 서로 독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0으로 가면 서로 구분이 없이 다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연구자와 연구 분류의 연결망 분석에서는 0.645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뚜렷한 비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연구자하고 연구의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연구자는 특정한 연구 분야에 치우쳐서 연구나 글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와 출판물에 대한 분석인데요. 자, 이거는 모델리티가 0.96 정도로 나왔어요. 근데 1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특정한 연구자와 특정한 출판물의 상관성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하나 점들이 여기 연구자들이고요. 이게 모여 있는 게 출판물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출판물 주변에 특정한 연구자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특정한 출판물에 그 비슷한 연구자들이 그 예술을 추구하는 게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잡지들은 이제 노드 수가 50이야. 여기 노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노드가 이제 연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지는 연구자들이 관련된 게 50명 이하인데 특정한 논문에서 한국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투구가 50명 이하인데 일부에서는 100이라든지 100에서 180 정도로 한국 관련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잡지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연구자와 출판물의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출판물에서도 어떤 출판물에 가장 연구자들이 많이 글을 투고를 했느냐라고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사피오 하나다, 세카이 시오 윈 세븐, 세카이 보이스, 시와 겐달 코리안 릴레이션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피오라든지 하나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의미적인 부분에 잡지. 그러니까 우익적인 이런 잡지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싣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만 좀 소개를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연구는 좀 완결된 연구가 아니고 지금 중간에 진행되는 연구였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던 그 수식에 그래서 거기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 때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연구자의 어떤 정책과 연구자의 연구하고 정책과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설명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부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연결막 분석을 결과를 통해서 한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어떤 연결성이라는 부분이 일정 정도 연결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분석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하나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연구 분야나 그다음에 공지자, 연구 출판물, 키워드 간의 연결망이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저희가 그 개인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를 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서지 정보 밑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연결망들을 좀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연구자들의 관계와 그들의 연구가 어떤 식으로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저희가 자주 한국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10분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10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관련된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위를 했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했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든지, 그다음에 한국에서 개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분. 유일하게 그런 그 경험이 없는 분은 사쿠라이 요시코라는 분 이외에는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오사나 씨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신
이런 어떤 그 인구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좀 다른 부분들의 내용들을 조금 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을 보여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네트워크 분석의 툴이라든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조금은 코딩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 초등학교 때의 어떤 코딩 기술을 이용해서 초보자도 굉장히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 엑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도 된다고 그런 부분도 된다고 결과도 하지 않았니? 아, 이게 저기 중요한 마이크 돌아봤으면 좋겠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죠. 일본 연구자 가운데서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토픽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분야, 특정 정책에 대한 연구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분석해 왔었고 또 특정 국가의 국제연구기관들의 연구 테마, 그다음에 보고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관심도 내지는 아, 그 정책에 그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런 분석들은 그동안에 사실은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 기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했습니다. 네, 일본 연구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시도했다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른 경험을 느끼시려고 생각이 드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지 않았을까. 그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아직 오늘은 그 소개가 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이제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해서 인과관계 내지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시도 모형 분석을 해보겠다는 이제 다음 연구를 기대가 되는데요. 면밀히 뭐 아침에 받으셔가지고 많이 못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완벽하게 지금 진행 과정이라는 연구를 전도해서 아주 날카로운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최희식입니다. 이영철 공대학원은 일본에 있으면서 차도 많이 마시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막 했었는데 한국에 오시고 나서 이렇게 큰 활약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연구는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코멘트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본 정치를 분석할 때 패턴 플로리즘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는 다원주의인데 뭔가가 좀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이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당히 그 민주화된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방식으로의 정책 형성이 잘 안 일어난다는 그래서 정관업 상당 체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정치, 그다음에 경제계 관료들이 암묵적으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서구의 일반적인 민주주의와는 다른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패턴 플로리즘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에는 연구자들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나 또 정책들을 실제 만드는 과정,
그리고 정책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하는 사회인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일본은 정책 아이디어 형성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그렇게 크게 기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연구자의 특성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주제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책 형성이 아니라 여론을 매기면서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여론 형성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을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반하는 감정들이 쭉 나오게 되고, 반면에 이제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글들이 나오게 되면 아 한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여론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여론에 일본 정부가 이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반한 정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본 정부의 대한 정책은 상당히 유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제 좀 친한 정서들이 여론이 형성이 되면 일본 정부의 대한 정책의 유연성들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연구가 명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찾아내기 힘든 케이스라면 간접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속 변수를 여론으로 하는 게 여론조사를 가지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뭐 친한 정서보다는 반한 정서가 높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히려 더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는 이거하고도 또 거의 이제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국립정보연구소에서 아마 그 검색 가능한 것들은 우리로 따지면 뭐 한국 정착회복 뭐 이런 글들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대부분은 아까 이제 발표문에 나왔듯이 그 학술지는 아니거든요. 시사 잡지거나 대중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 그게 걸려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방금 말했던 여론 형성 과정과 연계성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뭐 한국 국민들이 한국 정착해보고 있지도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시사 잡지는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인식들을 약간 영향을 받는 뭐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것들 보면 다 잡지, 대중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론이라는 걸 종속 변수를 해버리면 훨씬 더 정확한 분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정책 형성 과정과의 연관성을 보고 싶다 그런다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나 민간연구소 기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 다양한 정책글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인터넷에 이제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90년대까지는 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이후는 그 기관에서 발행한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외부 전문가들한테 이제 실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쓰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자기 내부에 연구진들이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정확하게 정책 아이디어 형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라면. 근데 지금의 이 대중지를 가지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에서의 그 연구자 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여론 밖에 좀 상당하기 힘든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과 그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집행 과정에서는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보시고 있고 정책 형성 과정에서도 모리스 멜본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본다면 정책 아이디어 형성 과정에서는 그런 그 영향력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뭐 평화연구소나 국제문제연구소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보면 밑봉닷컴 이런 것들도 보면 엄청나게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걸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훨씬 만약에 정책적으로 그냥 종속 변수를 정책으로 놓고 하겠다 그러면 그쪽 데이터베이스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선생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 문제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래서 한일 역사 문제, 뭐 거기에는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안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 핵 미사일 문제, 그다음에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그다음에 한일 경제 갈등, 그다음에 이제 한국 외교,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세분화해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남북 관계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 파트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여론의 형성,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여론들이 여론조사에 나온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들이 쓴 글들을 봤더니 그 어떤 특정 시기에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글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정 조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글인지 중립적인 글인지 아니면 뭐 강경한 입장의 글인지 그런데 점수화 시켜놓고 딱 해보면 약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건 꼭 한번 보고 싶은 건데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윤석열 정부 시기를 한번 대조해보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시기는 엄청나게 지금 기사도 많았을 거였는데 그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됐기 때문에 마치 한반도 통일이 곧 다가올 것처럼 사실상 일본 애들이 막 충격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에 대한 글들이 엄청 많이 쏟아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반도에 반일 국가가 들어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기사들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보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부정적인 글 마치 한반도가 그 판문점선언 나왔을 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대중지에다가 이제 엄청난 글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반도에 단일 국가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고 거의 통일이 금방 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의 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또 한일 역사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빚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시기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시기는 완전히 이제 반대인 거죠. 이제 이 두 시기에 연구자들이 어떠한 아까 그 좀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에서 어떤 유형의 글들이 더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더 많은 글을 썼는지 그래서 그 연구자도 그냥 그걸 점수 표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진보 보수 중립해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 상관관계들을 보면 훨씬 더 좋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래서 좀 더 그거 점수화나 시키는 것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글에 대한 점수와 그다음에 그 연구자에 대한 점수와 감정 지수가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돌리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에 어떤 차이점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주면 또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의 발언력이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일본의 대일 정책들은 여론들도 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한일관계 연구는 이제 이런 데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자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가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그 연구자들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근데 이제 너무 정책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시다 보면 그들이 좀 어긋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이라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제가 사실은 아까 오면서 봤거든요. 아침에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기차 타면서 이제
봐가지고 제가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코멘트를 했을까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내공이 자, 그럼 네,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제가 요거를 진행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이제 큰 계획 하나로는 뭐냐 그러면 저는 지금 제그 앞으로의 어떤 연구의 어떤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AI나 IT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분석을 어떻게 좀 패턴화 좀 시킬 건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좀 실험들을 해보자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3천 건 이상의 서비 정보를 가지고 한 2주 정도 분석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짧은 이제 결과였는데 이런 어떤 방법적인 패턴을 가지고 좀 더 다른 형태의 어떤 결과물들을 좀 어떻게 좀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도 많은 성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속 변수의 부분들을 어떤 정책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여론이라는 부분들로 취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역시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품이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그 앞에서 링크 그 빈도수가 많은 것들이 주로 이제 그 대중 잡지나 이런 쪽이었는데 실제로 그 핫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실리지는 않아요. 대부분 한 건 정도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번에 어떤 이런 분석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선 상위 그 부분들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남은 그 상당히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그 긴 꼬리의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굉장히 레벨을 된 것 같은 뿌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제가 아이디어를 많이 보는데요. 혹시 이정훈 교수님 저도 발표 들으면서 이 DB에 포함된 게 어떤 글씨일까 많이 쓰신 분이 논문을 50편씩 막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잡지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DB도 있고 학술지만 있는 뭐 KCI나 이런 거는 이제 다 구분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물간 조선, 주간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그 학술지 논문 한 점에 그 들어가는 인풋과 잡지에 들어가는 2페이지짜리의 그 글의 그 노력과 그 퀄리티의 그 차이는 상당한데 그걸 이제 저자의 또 빈도수의 2페이지짜리 잡지 30편 쓴 거하고 학술지 3편 쓴 거하고 또 그런 또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 발표를 들으면서 이 DB가 이제 어떤 DB일까 그런 부분이 이제 궁금했는데 최희식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저도 이해가 됐고 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하나는 그 뭐 북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아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낙국자를 상당히 그 이용을 많이 하고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에서 또 여론을 형성하면서 그 아베의 입지를 또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베가 나중에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데 상당히 2000년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보면 어느 나라든지 또 정치인들이 여러 이런 연구나 아니면 여론을 만들고 그런 여론들이 또 학자들이나 연구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또 글을 뭐 섭외하는 그런 이제 인기가 있는 분야가 되면은 더 많이 이제 참여를 하는 특히 잡지 같으면은 이제 더 그런 게 이제 그 시장에 팔기 위해서 더 많은 글들을 실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영천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기획하고 계시는 거는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가 정책이나 또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여론이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또 정치인들이 여론을 조성해서 그게 또 이 연구자들의 연구를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또 상호 상관관계 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측면은 아닌가라는 생각 들면서 아까 경제학에는 이제 그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한미 FTA를 하는 그 툴을 가지고 한 EU도 할 수 있고 한 일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이제 또 기본적인 툴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 툴을 하나 이제 그 방법론을 만드시면 다음에는 뭐 중국의 그 또 여론 행성이 뭐 미치는 영향, 나라만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은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사드 시기에 중국에서 당에서 그 여론을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글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상호관계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수록 노력을 했는데 자 먼저 그 코멘트를 답변을 듣기 전에 이제 이해를 좀 더 심하게 해서 일본의 그 학술지는 1년에 대부분 한 번 발행하는 게 대부분 되게 학회 학술지 그래서 그 분야의 학술지에 논문을 합변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 보통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배 정도, 4배 이상의, 4배 이상이 아니라 그냥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일본 학술지에 한번 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소학술지 학회도 있지만 대형 학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엄선해서 실기 때문에 뭐 조직학회라는 이런 데는 뭐한 30년째, 20 몇 년 차 선생님들도 거기 한번 실렸다 그러면 그날 가서 이온수를 한잔 아니 맥주를 마시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나 실렸다. 7년 만에 실렸다. 뭐 이런 분도 있으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학술지의 논문에 실리는 거하고 일본의 전문 학술지에 실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잡지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코멘트가 있는데 혹시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듣고 하시고 말씀 있으면 자,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사실 이런 연구는 제가 서초동에 있는 외교안보 연구원이나 사실은 외국도민 국가전략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실 해왔어야 되는 그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서 좀 그런 정도를 기대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비글 연구자가 사실은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좀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노가다거든요.
이 작업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저도 지난해에 일본의 그 2000년대 이후에 뭐죠 세습 정치인들 중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념 구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어, 말씀하신 이 최희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그 토픽 모델에 나온 감정 분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제 좀 다루는 시간은 좀더 코딩하고 해서 걸리긴 하지만 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되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얼마나 서포트를 코라보레이션을 하면서 결과를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저희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연결망 분석에서 KP를 사용하시는데 저기 그림 좀 띄울 수 있나요? 발표자를. 안될 것 같아요. 요게 어떤 것들인지 그런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핑 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그룹핑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도 한 번만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조금 이게 출판사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분류 분석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좀 형태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색깔과 이런 걸로 이제 위치나 이런 거 이제 거리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나오는 그런 구조하고 여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특성들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 지난번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그다음 시간도 없고 계약도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짧은 시간에 근데 시간은 충분히 드렸었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고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그러면 이걸 토론해 주실 만한 분이 누가 계실까 그랬을 때 우리 전 교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국문대가 아니라 국대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게 없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 괜찮을까? 다 키워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좀 흔쾌히 이렇게 뭔가를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발표자께서 마지막으로 코멘트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우리 김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사람과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같은 일본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아래쪽에는 어떤 연결망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결망이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좀 집착해서 좀 자기 나름의 관심을 좀 되게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런 IT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없더라도 아이디어를 대신해서 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AI가 도입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되고요. 그래서 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는 조금 가지고 있다고 뭔가 색깔이 다른 게 정치로 밝게 되어 있네? 라는 걸 발견한 순간 이렇게 굉장히 저로서 굉장히 깊은 부분이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 KP에서 나온 그 결과를 AI가 분석을 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AI한테 그 모듈러리티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 말고 다른 결과 분석이 있는데 그 분석 그래프를 AI에게 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연구자가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깝게 좀 다가왔다는 부분들을 좀 느낀 게 있는데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체험을 하고 그래서 되려면은 AI 도움을 통해서 결과는 낼 수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체득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단계에서는 결국 학습자의 이해가 좀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시도를 좀 해볼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됐다라는 것은 연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년 한 이맘때쯤이면 완성되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교수님께 오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학기 중에도 저희가 이제 수요일 캠퍼스가 대학원밖에 없고 신학대학원, 그다음에 특수대학원 저녁부터 수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오디언스가 이렇게 같이 다음 주에는 오디언스가 돼 있었습니다. 아시게 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일본 관련 또 한일 관련해서 자주 배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영화 복수를 위해서 오늘 두분 발걸음 계속 고맙습니다.